안녕하세요. 김재중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주제는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던 내용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뭔가 이 암기로 기결이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 어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보다는 사실은 그 행정학에서 다루는 각 주제들이 뭐 얇고 방대하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 때 디테일하게 다 다루기가 어렵던 것들은 이 유튜브 형태로 해서 특정 주제별로 좀 심도 있게 다루려고 찍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말고도 앞에 이제 뭐 사바스라든가 아니면 살라몬이라든가 이 이슈됐던 문제들 있죠. 그래서 제가 원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서를 보신다면은 뭐 한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좀 소개가 되어 있죠. 표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좀 깊이 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문자를 외워서 시험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피터스 모형 그 기본서 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좀 오래 기억하기 이해의 깊이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은 사실 뭐 다른 학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 국내 이 행정학 수험서나 아니면은 국내 대학 교재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소개해 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를 디테일하게 다 다루다기보다는 그냥 이 학자가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왜 이 어떤 그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다 보면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만들게 된 거고 이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은 책 저 가져왔죠? 제가 화면 보시면은 이 정부개혁이라는 제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The Future of Governing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의 미래 정도 되겠죠. 이 책이 출간한 연도를 보시면은 1996년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96년쯤이면 아마 신공공관리론이 그때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좀 나온 책이겠죠. 그리고 뒤에 뭐라 적어놨냐면 네 가지 떠오르는 모델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표로 네 가지 모델 요렇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터스의 이 책을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터스는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자신이 어떤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개혁 모형을 네 가지 모형으로 구분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학자들의 이야기들 종합한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개혁 모형 말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피터스는 이 강의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적인 이 정부도 충분히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은 가져가자 아니면 다시 평가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 좀 볼게요. 행정개혁 운동이 시작이라고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개혁 운동이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서 이 닉슨 대통령까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닉슨 대통령도 We are all Keynesian이랬어요. We are all Keynesian. 이 케인지언이면은 큰 정부 관점이잖아요. 여러분도 행정 공부하셨으면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작은 정부 관점인 이 공화당 대통령이 우리는 케인지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마저도 정부가 이때까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괜찮았어.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피터스도 명확하게 어떤 그 계기로 해서 이 정부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미국에서도 이제 점점점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세정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정부 관료제가 이때까지 잘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관료제가 이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공격하는 이제 네 가지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볼게요.
네 가지 모델의 주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대학 수험 교재나 대학 교재나 아니면 수험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 편에 하나 더 그어서 이 전통적인 뭐 관료제, 전통적인 정부의 진단 기준이나 구조 이것도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빼놨어요, 제가. 네 가지를 보시면 시장적 정부 모형부터 해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까지 있죠. 이게 여기 이 피터스의 이 책에서는 이 영어 단어는 다른 적이 없어요. 달라진 적이 없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국내 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글 단어를 좀 바꾼 경우가 있죠. 혼용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인데 deregulated government를 했으니까 이걸 또 저통제 모형으로 이렇게 뭐 쓰시는 국내 학자도 계시고 탈규제적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정도면은 이미 기본 강의 정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기본서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기본서에 딱 한글 단어가 뭔가 어색하시면은 여기 제가 가져왔으니까 좀 정지하시고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속성이다, 퍼머넌스다. 그리고 가변적 인사 관리다 보니까 managing the temporary personnel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이죠. 그러니까 영속적인 고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뭐 협의 협상,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의성, 행동주의 이렇게도 되어 있죠. 대체 이렇게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인 구체적으로 뭐 왜 저런 단어가 나왔는지 배경을 잘 모르시겠죠. 사실 그에 대해서 피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 모델이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피터스도 시장 모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신공관리론적 이 정부 개혁 혹은 행정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먼저 여기 제일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개요를 좀 보시면 이 시장적 모델들은 전통적 관례제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신분 보장도 되고 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독점적으로 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으르다는 거야. 경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이 정부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정책들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점적인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베이스의 모델은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공공선택론을 대표하는 니스카넨 컬러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관료기구는 스스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일단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경쟁자. 경쟁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가격을 낮출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경쟁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분권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권하냐? 기존의 정부 관료제는 굉장히 독점적이면서 동시에 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서 다양한 기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면은 이 하나의 큰 기업에서 여러 가지 온갖 사업들 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조직은 이 비효율적으로 응답밖에 안 한다. 이게 제가 직역을 해서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이게 대응을 잘한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민보다는 내부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한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독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느리게 대응하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크고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나의 조직에서 하고 있으면은 일단 조직 내부적으로라도 이 쪼개지를 못한다면은 조직 내부적으로라도 M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멀티 디비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분하게.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여러 부서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부서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특히 대기업 같은 거, 이 민간 기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결책은 이 결정하는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분권화해야 된다. 최소한 나눠야 된다. 역할이라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부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관점에서. 큰 정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 독점적인 큰 정부를 아주 작은 기구로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이 중앙정부에서만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레벨의 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로도 이런 기능을 할당하게 되면 나눠지는 거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 간에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혹은 시장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내부적으로도 기구를 나누는 방법. 그래서 이건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경쟁적인 조직을 만들게 하는 거다. 정부 내부적으로. 아주 세분화시켜서 이 세분화시킨 다음에 완전히 다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끼리 정부 기구라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민간의 경쟁 메커니즘이 잘 작동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론 이거죠. 전통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조직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 대신에 수많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뉴질랜드 예시를 두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굉장히 그전에 아주 큰 부처에서 수많은 이 자율적인 또는 준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서 새로 구성하더라. 자, 이런 결론 내렸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분권한 거죠. 잘 쪼갠 거죠. 자, 그다음 관리적인 측면이요. 그래서 성과금이나 민간 부문의 기법 도입을 이 관리 개혁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공공 근로자를 민간 근로자로 본다면 관리 기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사적인 측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뭐 이 명확한 방법은 그거겠죠. 보상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승진이나 성과에 따라서 이 승진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주로 성과급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제 물론 인제 이러한 것은 시장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만 가능하겠죠.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피터슨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모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야 전반적으로.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제 이 예시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개인이 조직의 목표나 참여, 팀 빌딩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동기 요인만 과연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장 모형에서는 경제적 동기 요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기 요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성과급이라든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 동기 요인뿐만 아니라 결정권 주는 거, 권한 이임을 해 주는 게 새로운 동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 이임 측면하고는 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관리 측면이에요. 재정 관리 측면. 자. 그래서 재정 개혁은 단순하게 보다 나은 현금 흐름을 더 낫게 하든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의 대출을 좀 컨트롤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구매자하고 서비스 구매자하고 공급자를 분리하거나 그래서 내부 시장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건기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병원으로부터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접 뭐 정부 기구에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병원을 설립을 해서 행정 서비스 제공했다면 그게 아니라 인제 보건기구가 시민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병원에서 이러한 이 보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그 경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구매자와 공급자를 구분하죠. 따라서 중앙 기구들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처의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공급하고 이 구매하고 그래서 구매자랑 공급자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 스웨덴 등 복지 국가들에서조차 복지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잖아요, 복지 국가들. 그런데 그래서마저도 구매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시장 지향적인 행정 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책 결정 측면에 정책 결정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내부 시장과 시장적 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관료제에서는 관료제에서 이게 관료제가 아니라 분권화된 기업가적 기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권했죠. 쫙 세부적으로 쫙 나눴죠. 나눈 다음에 거기 수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눠진 이 조직들에 거기 수장들한테 이러한 의사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적 기구는 시장으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조직의 리더십에 따라서 다 판단하게끔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하는 거예요, 분권해 준 다음에. 하지만 문제는 있죠. 이 무조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조정과 통제가 어렵죠.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에서는 하나의 기구에서 아주 독점적이고 큰 기구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다 보니까 조정과 통제는 용이하죠. 근데 다
이 분권을 해서 다 이 세부 자군 조직으로 나눠서 각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게 해 버리니까 전체적 조정과 통제가 어렵다. 즉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거래 비용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오히려 거래 비용을 더 줄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바깥에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더 거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끝에. 대체적으로 시장이나 경제적 가치적 접근이 지금 상승세야. 대세야, 대세. 대세긴 한데 일시적인 승리로만 보고 있다. 결국에서는 이거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모형에서는 공익은 어떻게 측정하냐? 저비용이 핵심이 저비용. 그래서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는가가 공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모델들은 정부의 패단을 낭비적이다. 기존의 정부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비용을 줄이는 게 공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수의 경쟁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만드는 등 비즈니스적인 정부 행동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한 이게 첫 번째 이게 이렇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인제 공익으로 하나만 나온 거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공익이란 것은 결국 또 시장의 시도에 얼마나 정부가 잘 대응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즉 책임성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응도 잘해야 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 선택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공익이라고 세 가지 측면에 제가 이걸 이어서 말씀드렸긴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비판이 나오죠. 소비자 단순하게 시민들을 소비자로 본다면 선택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데 애초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할지 말지는 선택 못 하는 거죠. 주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피터슨은 시장 모형을 현재 굉장히 대세에 떠오르는 인제 모델이 가장 이제 뭐 대세인 모델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참여 모델이죠. 뭐 참여적 국가 이 제목이 책의 제목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볼게요. 계를 볼게요. 1990 년대 클린턴 정부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정책의 정당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정부가 어 개혁 방안으로 등장했지만 차이는 좀 있다. 시장 모형이나 이런 참여적 모형이나 둘 다 전통 정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는 있다. 그래서 이 시장 모형은 이제 독점적인 게 문제라 봤다면 참여 모형은 기존의 전통적 정부가 계층제 얘가 문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 모형의 가정은 어떤 얘기냐면 탑 다운 전통적 정부는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에서 집행하는 형태죠. 탑 다운 스타일의 전통적 정부 관료제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게 관여하기가 어려우면 근로자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아 나도 좀 의식적으로 좀 뭔가 창의적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거 너 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업무에 인제 헌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모델과는 달리 참여 모델에서는 주로 인제 하위 근로자와 고객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모델에서는 사실은 성과만 잘 나면 돼요. 성과 잘 내는 방법으로서 굳이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잘게 쪼개진 조직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과만 결론적으로 성과만 잘 나면 돼. 참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참여 모형에서는 결국 이 관점이 달리 주로 하위 근로자들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참여를 잘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그 구조를 볼게요. 평면 조직이죠. 플래터예요, 플래터. 그래서 참여는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실무자나 고객이 참여가 얼마나 잘 쉽게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랑 점점 평평해져야 된다. 그래서 최고층과 바다층 사이의 단계 티어라고 하죠.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티어 나오잖아요. 티어가 적어져야 된다. 위아래 단계가. 그래서 계층이 적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당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위 근로자가 통찰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하위 근로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위 근로자가 통찰력과 전문성을 의사결정에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가 되면 조직의 성과의 계층제 통제는 방해물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이 하위 근로자들이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참여가 이 뭔가 근로자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은 기존의 어떤 계층적 통제는 방해문이 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간 계층이 있죠. 중간 관리자의 계층이 축소가 되면 비용 감소도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TQM의 팀제. 이게 아마 여러분도 조직 파트 배워서 좀 아시겠지만 TQM의 팀제는 굉장히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레벨의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더 직접적으로 관리적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 조직이 잘 작동할 것이다. 이게 기본 전제야. 그러니까 참여하면은 잘 될 것이야. 정책 결정도 역시나 협의나 협상이 이뤄서 이루어지는데 엄격한 계층제보다는 분권화된 정책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서 조직 하위 구성원들의 하위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 이 기본적인 가장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레벨의 조직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정책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공익이에요, 공익. 공익도 참여나 협의 등을 공익으로 보고 있는데, 참여 명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고용자 그리고 고객, 시민들이 정책이나 관리 과정에 관여를 최대한 주장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통해서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공익이 확보된다. 제가 이게 직역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매끄럽진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익이 달성된다.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고요. 꽤 길죠, 영상이? 세 번째는 신축적 정보예요, 신축적 정보. 신축적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요를 보시면 변화의 국면의 생존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꾸 바뀔 때 얼마나 잘 대응을 하냐, 이게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내어놓은 능력이 이제 신축적 정보의 핵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근래 정부 분야의 관리에 반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래 정부 분야 관리에는. 즉 인제 어떤 거냐면 이 뒤에요. 정부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국가의 평생 고용이다. 평생 고용이다. 그리고 또한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든, 이게 애초에 조직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정부 분야 관리는 그냥 영속적인 단체가 만드는 거였어요. 직원도 평생 고용하고, 그리고 조직도 영속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근데 인제 이 전통적인 관료제에서는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죠. 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니까. 이 구조적인 측면 볼게요. 이 가상조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러네요. 이 신축적인 정부는 정부 안에서 대안적인 구조적 배열을 활용해야 한다. 말이 어렵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축적 정부는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정통적인 부서나 기구, 부처 대신에 유연성을 가지고, 아니면 기존의 조직들을 폐지하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이 빈번하게 잘 폐지를 하면 경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지면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은 정부의 변화한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빠르게 잘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버추얼이죠. 버추얼이라는 어떤 개념은 기존의 어떤 공식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버추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상 조직이 뭘까? 자기도 이렇게 해요. "정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피터스가 책을 낼 당시엔 1996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지금처럼 고속 인터넷이 없었어요. 모뎀 쓰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언제였죠?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느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이 네트워크를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도록 고안돼 느슨하고 비공식적 형태의 모임은 만들기 쉽다. 이게 약간 가상 조직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 조직이라는 것은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터넷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위원회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끼리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식화하면은
가상 조직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는 못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럴싸하긴 하지만 피터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가상 조직이란 결국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관리적인 측면이요? 가변적 인사관리, 가변적 인사관리. 이전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의 변화는 수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것을 어 강조를 했죠. 비용이 절약 그래서 이는 비용을 절약하며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유연한 인사 관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으로 위기나 급격한 증가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상황에 따라서 이 노동력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이 채용하고 적어지면 줄이고. 자, 이렇게 인제 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러면 인제 뭐 유연한 정부 모형처럼 가변 인사 관리가 무조건 좋냐라고 했을 때 또 뒤에 이제 또 딱 좋다고 얘기는 안 해요.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시장적 접근에 따른 경제적 결핍이 따른 게 아니라 특정한 정책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헌신하고 공공 영역에서 만약에 일시적이거나 파트타임 잡은 공무원들의 헌신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기를 떨어지는 거죠.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려는 공무원들한테 "야 너 필요할 때는 채용을 하고 불필요하면 자르고." 이게 과연 적절할까? 이건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동기를 오히려 줄이는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런 얘기예요. 요약하면 괜히 이거 저기 유연한 인사 관리했다가 이 유연 관리하면은 비용은 좀 줄일 수 있겠죠. 이 인건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이 공무원들이 헌신하는 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피터스는 이 새로운 어떤 정부 개혁 모형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죠. 정책 결정 측면이요. 실험이란 얘기예요, 실험. 실험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인제 표로만 봤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실험이 이런 내용이에요. 고정적 관료제의 안정적 인사는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전의 관료제에서는 경험이 많죠, 공무원들이.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건 있죠. 그래서 하지만 혁신에는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기존에 했던 어떤 기반을 경험을 가지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완전히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서서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겠죠. 만약에 영속성이 문제라면 비용속성은 만약에 조직의 영속성이 문제고 비용속성이 덕목이라면 더 많은 실험적 정책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캠벨은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적 실험을 지지했어요." 캠벨의 학자는. 그래서 "정부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드로어라는 학자는 정책 도박이란 말 드로어 아시죠? 정책에서. 정책 도박이란 말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 창도자 폴리시 메이커들은 정책의 수단이나 정책의 맥락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새로운 결정해야 된다, 새로운 거. 도박이 되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들은 실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에 몰두해야 된다." 그냥 실험적으로 계속 새로운 정책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실험적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망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됐을 때는 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것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험이란 결국 이런 새로운 실험이랑 새로운 정책을 트라이 해 보는 거죠, 정책 결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렉서블 거버먼트니까 신축적이니까 만약에 새로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새로운 정책도 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공익 측면이에요. 공익은 역시나 저비용과 조정인데 네 가지 모형 중에 가장 공익이 불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부의 비용 절감은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잖아요. 플렉서블 거버먼트니까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영속적인 조직이 적다면 낭비적 지출이 감소될 거다. 즉 인제 계속 존속한 조직을 인제 바꾸 없애면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지출이 감소될 것이다. 자, 그래 결국은 "더 혁신적이고 덜 경직적인 정부를 통해서 공공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모델이죠. 탈규제적 정부예요. Deregulated Government죠. 서론 볼게요. 여기서는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내부적 관리, 내부적 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1980 년대는 정치인들은 명확하게 정부 관료제를 혐오해. 사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인제 그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블랙스버그 선언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신공 관리론 정부 개혁에서는 굉장히 혐오해.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해요. 불신하면서. 자, 어쨌든 명확하게 정부 관료 혐오와 불신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정책에 대한 권력을 이 관료들이 정책에 대한 권력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신하니까 정부 관료제에 대해서 이 관료제들이 너네가 권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고요. 기본적인 가정 이 모양 기본의 가정은 뭐냐면 행동의 제약이 제거된다면은 정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 관료를 너무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통제하지 말고 이 규제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통제를 좀 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를 볼게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조직이나 구성원 사이 규칙이나 절차에 비해 구조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당연하게 이제 정부 관료를 너무 통제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어요.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형태의 관리나 구조나 관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때로는 계층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관리는 조직의 체계 관리자가 구조직 전반에 걸쳐서 어, 이 조정할 수, 제너레이트 액트란 말 쓰던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한테 통제권을 다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너가 알아서 해. 그 관리자한테. 그래서 탈규제적 정부라는 것은 목표 관리 측면에서 리더십에 부담을 많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 조정에서 같이 기업 가정 역할과 참여 모에서 같은 민주 리더십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최고 관리자한테 이 민간 이 정치인들이 통제하지 말고 최고 관리자들이 알아 잘하도록 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랬죠. 하나는 이 최고 관리자한테 이 자율성을 좀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치 참여 모형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고위 관리자에 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레벨의 조직의 참여, 조직 구성원, 조직들의 참여해서 목표가 더 쉽게 달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최고 관리자 측면, 또 한쪽은 이 주로 이제 고위직보다는 하이 레벨의 참여에 의해서 목표가 더 쉽게 달성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 조직을 이 통제하지 말고 이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정책 결정 어떻게 될까요? 보자. 기업가적 정부라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책 결정은 정치적 리더들의 특혜라고 봤어요. 결국은 정치적 리더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되는 걸 봤는데 탈규제모에서는 다소간 강한 역할을 관료기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관료기구한테. 바깥의 정치기구에서 통치하지 말고 관료기구에 이러한 정책 결정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관료기구들이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결정을 해야 된다. 바깥의 정치인들이 할 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전문성과 환경 밀접한 연계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하위 구성이나 조직이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도 보고 있어요. 공익이에요. 공익은 그래서 창의성과 행동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나친 사전사후 통제를 하지 마. 그래서 통제 없이 공공 연영에서 책임성을 가지게 하는 게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탈규제적 모형에서는 공익은 더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마 덜 책임성을 좀 줄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번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덜 책임성을 가지는 정부를 통해서 달성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통제를 덜 해야지만이 공공 서비스는 이 헌신적이고 유능한 개인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원들이 통제를 안 해야지 헌신적이고 유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볼게요. 결론 어떻게 나냐? 각각의 모델은 장단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마다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정책마다 이 모델들이 적합한 게 있고 또 부적합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터스의 목적은 뭐냐? 하나의 야, 얘 네 개 중에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 중에 넷 중에 베스트한 걸 고르라. 이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직면하는 어떤 선택의 의미. 근데 너가 이제 정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국가에서 정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 추구하는 어떤 모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이 있어. 그냥 명확하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모델들도 가장 최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배 구조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득과 희생을 명확하게 일단 알고는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드 시스템.
전통 정부죠. 그래서 올드 시스템이 어떤 요소는 과연 그렇다면 너가 전통 정부에 대해서 피터스 이야기해 줘. 내가 전통 정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요소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나한테 물어볼 것이다. 나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 정부에 대해서 어, 뭐 나쁜 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장점에 대해서도 확신은 못 하겠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올드 시스템도 어쨌든 간에 책임성과 공공 서비스 공급이라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공공 조직에서도 책임성과 공공 서비스 공 중요하잖아. 이러한 것은 어떤 공공 조직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 없이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 내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딱 콕 집어서 야, 이게 네 가지 개혁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정부가 있어. 근데 그중에서 장단점이 각각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앞에도 약간 명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전통적 정부도 나쁘지 않다."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전통적 정부가 좋냐? 그것도 뭐 명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해 보자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는 인제 많아요. 제가 사실 아직 제가 요즘 이제 뭐 교과서 쓴다고 교재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 갖고 지금 많이 못하고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뭐 생각날 때마다 시간이 좀 날 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뭐 내가 공부하신 것 중에 혹은 뭐 타 강사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 모형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로 이제 카페나 이런 카페 통해서 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내서 이런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자, 긴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